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새 뭐 자주 뵙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48페이지를 보시면 49페이지인가요? 부동산 입지론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입지론 부분은 해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지문을 익혀놓기만 하신다면 답을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입지와 입지 선정이라는 제목이 나올 텐데요. 사실요, 실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걸 잘 안 물어봐요. 다만 교과서다 보니까 입지와 입지 선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를 알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입지라고 하는 건 예컨대 우리 뭐 전단지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곰돌이 아파트가 무슨 동에 뭐 입지해 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입지한다는 건 그곳에 위치한다는 말과 같은 거겠죠. 따라서 입지라고 하는 건 특정 경제 활동의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또는 자리 잡고 있는 공간 또는 장소를 우리 뭐라 그래요? 입지다라고 해요. 근데 입지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유할 정을 써서 정적 개념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런데 입지 선정이 뭐냐면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행위, 활동을 입지 선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교과서적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고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는 행위 자체를 뭐라 그런다?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시면요. 내 사무실이나 방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조건을 갖춘 땅을, 토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발품 팔면서 돌아다녀 봐야 아이고 여기 내가 원하는 땅이 있네 라고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저기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은 동적 개념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입지라고 하는 것은 입지 주체 또는 경제 활동의 주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자체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는 관점에서 정적 개념이라고 말하고요. 입지 선정은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원하는 조건을 갖춘 땅을 발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움직여야 되므로 움직일 동을 써서 동적 개념이다. 요 정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실제 본 수업 가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에 물어봐야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안 물어보냐면 가장 기본적인 말뜻인데 출제자 입장에서 내가 이것까지 물어봐야 되니 너희들 기본 알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기본 개념은 알아야죠. 말뜻은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원래 입지론이요. 농업 입지, 상업 입지, 공업 입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업 입지론은요. 튀넨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학자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지론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학자 이름이 어려워요. 뭐 튀넨이다, 허프다, 뭐 크리스탈러다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내용은 다 기억나는데요. 그게 누가 주장한 게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힘을 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 암기법도 따로 알려는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학자 이름은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듭니다. 그거 빼고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제가 농업 입지론 얘기를 먼저 하냐면 얘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냐면 나중에 지대론이 나오거든요. 지대론에서 튀넨이 주장했던 지대 이론과 농업 입지론의 주장 내용이 완벽히 같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론에서 튀넨의 입지지대설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 내용과 농업 입지론 내용이 완벽히 같기 때문에 따로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고요.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지대론 가서 설명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와 상업 입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업 입지론이 가장 중요한데요. 해마다 입지론 문제와 관련하여 상업 입지를 내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가 상업 입지론이고요. 그다음에 공업 입지론은 보통 이제 출제 주기가 한 4에서 5년 주기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새 그 출제 패턴이 뭐냐면 예전에는 공업 입지, 상업 입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갖고 출제를 했다면 요새는 그 입지론 문제에 보기 5개 다 있는 거예요. 공업 입지론도 들어가 있고 상업 입지 들어가 있고 각 학자의 주장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형태 있잖아요. 박스형 문제. 네모칸 박스 해놓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누구 주장인지 맞는지 다 구해봐. 요새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예전처럼 무슨 말 나오면 누가 답이다, 뭐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방법 이거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이제 출제 패턴이 바뀌었으면 바뀐 패턴에 맞춰서 수업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뀐 패턴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양이 많아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으면 합격 못해요. 그런 수준의 시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80 내지 90을 목표로 공부를 해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70 정도 나옵니다. 아니면 뭐 좀 운대가 나쁘면 65점 정도. 아시겠어요? 절대 그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말씀 제가 기초 인문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본 때는 이런 말씀 드릴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 기본서 600, 700페이지 넘어가려고 해보세요. 계속 그 내용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뭐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인문을 듣는 모든 수험생들께서는 아이고 말아 들었는데 왜 또다시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1년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 만한 시간이 요 기초 인문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입 다음에 공업입지가 한 몇 번 나오긴 합니다만은 요새 그 출제 패턴들 보면 본문 내용이 상당히 문장이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배웠던 분들조차도 내가 배운 대로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처음 들어보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좀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농업 입지론 건너가고요. 이제 공업 입지론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공업 입지가 뭘까요? 자, 분명 입지라고 하는 건 어느 장소 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공업자가 붙었으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공장이 어느 곳에 위치해야 바람직하겠는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묶어서 공업입지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공업입지론에서 배워야 될 학자는 크게 2명 있는데 베버와 레쉬거든요. 이 베버의 공업입지론을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최소 비용 이론. 자, 최소 비용 이론이고 그 다음에 레쉬의 주장을 최대 수요 이론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제목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제목이 곧 내용의 압축판, 축약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용자가 나왔죠. 그럼 비용이란 말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말로 원가라고도 하겠지만 그럼 벌써 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건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측면과 관계가 있을까요? 공급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버의 공업입지론 또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급 측면의 공업입지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레쉬의 주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목 속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수요란 말이 붙죠. 그럼 수요란 말이 제목 속에 붙어 있으니까 레쉬의 주장은 수요 측면의 공업입지론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 최소 비용 그랬거든요.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베버의 주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을 통해서 예측해 보건대 베버라는 사람은 각종 비용이
최소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이 아닐까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그 예측이 맞아요. 그래서 배버의 최소 비용기로는 기업, 여러분 공업 입지에서 기업이란 말을 잘 쓰거든요. 근데 기업이 뭐냐? 공장이에요. 그럼 절대 우리 개론이 고급진 과목이라 공장 같은 천박한 단어를 쓰질 않아요. 기업이라고 말을 하죠. 예컨대 조금 이따 상업 입지 보다 보면요, 매장 점포란 말 안 써요. 중심지란 말을 쓰지. 상업 입지에서 중심지가 나오죠. 그럼 옆에다 쓰라고요. 점포 써놓고 문제 풀면 되게 쉬운데 중심지라고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뜻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해석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우리가 힘이 드는 것 뿐이에요.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공장인데 배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업은, 즉 공장은 각종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바로 뭐다?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근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 배버가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였거든요. 일단은 배버가 공업 입지와 관련해서 입지 요소로 주장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수송비, 그리고 노동비, 집적이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집적은 제가 조금 이따 따로 설명할 거고, 자, 수송비와 노동비는 전부 비로 끝났죠. 그럼 비가 무슨 뜻이에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송비와 노동비는 비용이니까 상식적으로 비용은 많이 드는 게 좋아요? 적게 드는 게 좋아요? 적게 드는 게 좋지요. 그럼 비용은 최대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돼요. 근데 집적이익은, 자, 집적이 잠깐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익이잖아요. 그럼 이익이라는 건 최소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 두 가지를 만들어 볼 테니까, 물론 제가 만드는 문장이 아니라 기초에 나왔던 지문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의하면 배버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공업 입지의 3요소로 제시하였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기출문제에서 몇 년 됐어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의하면 또는 배버의 공업 입지론에 의하면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이 각각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점으로 보았다. OX. 뭐 때문에? 그렇지요. 수송비와 노동비는 비용이니까 최소란 말이 맞지만 이익은 최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문장 나왔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초토화예요. 왠지 알아요? 맨날 외운 게 이거거든. 최소, 최소. 이 배버 그러면 최소란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앞에 이익부터 만든 게 아니고 비용부터 꼽아놨잖아요. 그럼 수송비, 노동비까지 읽으니까 비용은 최소가 돼야 돼. 맞네 하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틀린 말을 만들 때도요, 90% 이상 맞게끔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옛날 문장은 어때요? 틀린 거 고르시오. 전체가 다 틀려 있어. 보자마자 답이에요. 요새 문제는 틀린 게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디테일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건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려면 배버의 공업 입지론에 의하면 수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배버가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거든요. 오케이? 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 이런 말 정말 잘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 푸실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 말 나오면 다른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배버가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 맞죠? 그러면 노동비나 집적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배버에 의하면 수송비 최소점, 최소 수송비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점에 해당한다. 이 말도 맞는 거라고.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이라면 이 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없으면 수송비만 고려한다면 굳이 노동비와 직접이익을 제시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지만 그중에 가장 중시한 게 수송비이다 보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때는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입지점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은 맞지만 다른 조건 일정불변, 이 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최소 수송비점이 최적의 공업입지점이다. 이런 식의 문장은 곤란합니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내시가 주장한 게 왜 최대 수요냐면 수요가 사는 쪽 맞죠? 맞죠? 그러니까 레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해 내는 이유는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예쁜 말로 하면 이윤 극대화가 목적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베버 너의 주장은 야, 비용을 아무리 적게 줄여도 그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말짱꽝 아니냐라고 말한 게 레시예요. 레시 입장에선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세워져야만 기업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한 게 누구다? 레시예요. 오케이? 이걸 가볍게 제가 도표로 만든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순수익이라고 하는 건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은 게 순수익 아닌가요? 그럼 베버의 조언 이거예요.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다고 본 게 베버예요. 오케이? 이건 베버예요. 총 비용이죠. 네,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세우면 가장 좋다고 말한 건 베버라고. 근데 레시가 주장하기를 비용이 아무리 적게 들어봤자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총 수입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장을 세우자라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레시예요. 그래서 레시 입장에선 물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 세우자는 주장이므로 최대 수요 이론이고, 또 베버의 주장은 각종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을 세우자는 주장이므로 최소 비용 이론이다. 이 정도만 가볍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레시는요,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 세운다는 주장이에요. 이해는 되셨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이해를 한 그 표현으로 시험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저 같으면 그냥 물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 세워요. 이렇게 말할 것을 출제자들은 문장을 어떻게 바꾼다?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한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하다? 이 말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물건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이렇게 풀어줄 때는 좋대. 근데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얘기하면 어렵대. 근데 웃기는 게요. 그 문장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공부하는 그 마음은 인간 이해는 가요. 누구라도 어렵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문장편을 익히지 못하면 아는 내용도 말이 뭔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맞추는데 어떡한단 말입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건 알아요. 힘든 건 알지만 조금씩 어려운 문장을 익혀나간다고 생각 꼭 하시고 그렇게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오늘은 기초 입문 시간이니까 요 정도만 가볍게 할게요. 물론 교과서 입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버와 관련해서 뭐 편제 원료, 보편 원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단어는 원료죠. 근데 이 편제라고 할 때는 편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음식도 골고루 먹지 않고 특정 음식만 먹을 때 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편제 원료라고 하는 건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뭐라 그래요? 편제 원료다 그래요. 그래서 편제란 말 대신에
국지를 붙여가지고 국지 원료란 말을 쓰기도 해요. 국지, 특정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있다. 그 동네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뭐라 그래요? 국지 또는 편재 원료 그래요. 근데 보편 원료라고 하는 건 햇빛이나 공기처럼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뭐라 그래요? 보편 원료라고 해요. 근데 편재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와 관계가 있게 되고 보편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은 시장 지향형 입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배우시다 보면 무슨 지향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향 앞에 나온 말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원료 지향형 산업, 이 말은 다른 그 물건, 그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산 요소 중에서 그 원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이 세워질 때 가장 바람직한 경우를 원료 지향형 입지라고 말하고요. 또 시장을 다른 말로 소비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인근에 입지할 때 바람직한 경우를 뭐라 그래요? 소비지 지향 또는 시장 지향형 입지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시멘트 산업의 원료가 바로 석회석이잖아요. 그럼 석회석이 많이 생산되는 건 강원도 영월을 비롯해서 이 강원도 지방입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을 세울 때 유리한 게 원료 지향 입지가 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산업은 그 원료 산지 근처에 세워져야만 원료 수송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좀 더 엄격히 말한다면 원료 수송비와 제품의 수송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수송비보다 원료 수송비가 더 든다. 그러면 원료 수송비를 줄일 수 있는 쪽에 공장을 세우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료 수송비를 줄일 수 있으려면 시장 가까운 곳에 공장이 세워져야 됩니까? 원료 산지 근처에 세워져야 됩니까? 원료 산지 근처에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예쁜 말로 원료 지향형 입지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볼게요. 그럼 원료 수송비보다 제품의 수송비가 더 든대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선, 공장 입장에선 제품 수송비를 줄일 수 있는 쪽에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품 수송비를 줄이려면 원료 산지와 가까워야 돼요? 소비지, 즉 시장과 가까워야 돼요? 시장과 가까워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무슨 지향형이라고 한다? 시장 지향. 아시겠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다 보면 무슨 노동 지향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그 노동 지향이 뭐냐면 예컨대 신발이나 섬유 산업 등의 경공업 분야는요, 어떤 높은 기술 등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게 가장 유리한다, 이런 경우를 노동지향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요령이 뭐냐면 문장 속에 노동자 나오면 정답은 100% 노동지향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령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업 입지 가볍게 끝냈고 이제 상업 입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상업 입지는 뭐냐면 일단 학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학자들이 힘들어서 그냥 암기법 하나 만들어 봤어요. 크래커는 허프다. 자, 크래커는 허프다. 크래커는 오리온이 아니에요. 이집트는 허프예요. 근데 크가 뭐냐면 크리스탈러예요. 그 다음에 레는 레일리. 커는 컨버스예요. 컨버스. 그 다음에 허프, 4명의 학자 이름은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크래커는 허프다. 근데 크리스탈러의 이론을 거시적 중심지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어느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냐면 여기 허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허프는 미시적 중심지론 그래요. 성격 자체가. 그럼 둘 다 중심지론인데 크리스탈러는 거시란 말이 붙고 허프는 미시란 말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내용을 바꿔놓은 게 아니고 거시와 미시, 거미 요거 한 글자 위치를 바꿔서 틀리게 만든 문장도 한 2번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래요. 험이 큰 것. 자, 험이 큰 거가 뭘까요? 허포는 미시적이고 큰 거. 크리스탈로는 거시적이다. 험이 큰 거.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 그랬는데 이때 중심지의 의미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중심지는 그냥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매장 또는 점포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를 풀 땐 그렇게 풀면 돼요. 근데 중심지란 말의 뜻을 실제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문제 풀 때는 중심지가 나오면 매장 점포라고 써놓고 풀면 답은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심지의 의미를 실제 기출문제에서 문장으로 만들 때 매장이에요, 점포예요 이렇게 쓰겠냐고요? 아니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통 얘기 나오는데 중심지란 배후지가 뭐냐면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배후지란 말을 써요. 다른 말로 상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중심지란 배후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공간 또는 장소를 말한다. 문장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생각해봐요. 자, 배후지가 소비자 거주지 맞지요? 근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공간 또는 장소가 중심지 그랬는데 예컨대 동네 슈퍼가 있다면 그 동네 슈퍼는 동네 주민이라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수건, 때타올, 비누, 치약 등의 재화, 물건을 공급해주는, 제공해주는 공간 아니에요?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매장 점포가 중심지인 건데 문장 표현 자체는 그렇게 나온다. 다시 한번 어떻게 나온다고요? 중심지란 배후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공간 또는 장소를 말한다. 문장은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동네 주민에게 필요한 떼수건, 치약, 비누 등을 공급해주는 동네 슈퍼 등이 곧 뭐가 된다? 중심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또 제가 배후지란 말 썼었죠? 근데 배후지가 뭐라고요? 소비자 거주 지역인데 그걸 다른 말로 상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배후지가 뭐라고요? 상권.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탈로의 주장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고 또 물어볼 때 표현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끔 느껴지는 게 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거리거든요. 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거리인데 이때 거리 이 말 대신에 범위 이렇게 말을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 요구치가 뭐냐면 나중에 교과를 찾아보면 이런 말 나올 겁니다. 특정 중심지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최소한의 고객수를 다른 말로 점포의 생산 요구치다 이런 말 쓰는데 생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로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를 뭐라 그래요? 최소 요구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빵집이 있고 그 이웃에 신발 가게가 있대요. 그럼 빵집과 신발 가게는 하나하나가 매장 점포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빵이나 신발이라는 재화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갖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빵집과 신발 가게 하나하나를 예쁜 말로 무슨 지? 예, 중심지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자, 빵집 사장님이 곰돌이고 신발 가게 사장님이 웅녀래요. 그럼 두 분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도리 사장님 요새 장사 좀 어때요? 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아이고 웅녀님 말도 말아요. 하루에 빵 10개는 팔아야 되는데 한두 개 팔기도 어려워요. 그랬대요. 그러면 이 빵집과 신발가게 사장님의 대화를 통해서 빵집이라는 중심지가 운영되기 위해 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가 10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하루에 최소한 10개는 팔아야 운영이 된다 그랬어요. 물론 문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요. 가로 열고 단 빵의 수요량, 소비량과 고객 수는 일치한다. 뭐 이런 식 전제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빵 한 개당 고객 한 명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빵 10개는 팔아야 운영이 된다는 건 고객 수로 따진다면 하루에 10명의 고객은 와줘야 빵집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한두 개 팔기도 어렵다고 한다면 조만간에 장사를 접으시겠군요. 이 내용을 뭐라 그런다?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 이게 뭐냐면 또 이걸 또 예쁜 말 나와요. 특정 중심지가 제공 또는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최대한의 도달거리 또는 한계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말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 든다고요. 근데 별게 아니에요. 여기 또 빵집을 예로 듭니다. 그럼 빵집 자체가 중심지 맞죠? 그러면 빵이라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100m라고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합니다. 빵이 스스로 100m를 이동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빵이라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100m라고 하는 건 빵집이란 중심지로부터 100m 거리 안에 있는 소비자, 고객들은 이 빵집을 이용한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런데 이 100m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0m까지 빵이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물건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럼 최소한 빵집이라는 중심지로부터 100m 안에 있는 소비자들은 이 빵집을 이용한다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도달범위란 특정 중심지를 부담 없이 이용하는 고객들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를 말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이라면. 그런데 빵이라는 재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말 쓸까요? 재화의 도달거리란 특정 중심지가 공급하는 그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말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지금 100m까지 빵 팔리죠. 그럼 100m를 벗어나면 빵이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럼 100m라고 하는 재화의 도달거리는 빵이라는 그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되잖아요. 그렇게 문장을 만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문장 푸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기출문제 지문을 반복해 드릴 테니까 그 문장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셔야 돼. 왜? 내용 이해는 어렵지 않다니까요. 전부 무엇 때문에 틀린다? 문장이 뭔지를 몰라 틀린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지문을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뭐 문제 보자마자 한 5개 중에 운때 좋으면 4개가 틀린 게 보여요. 곧바로 찍어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제 많이 풀어보고 뭐 지문 많이 익히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몰라도 점수 높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거리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탈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중심지가 성립하는 조건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어떤 점포 매장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거죠. 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거리 또는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무엇보다 뭐가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보면 이걸 앞뒤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뒤를 바꿔놓은 거 맞죠? 그럼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 문장을 다르게 바꿔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OX. 맞잖아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다는 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전부 시험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기출문제 지문집이에요, 제가. 제 입에 나오는 말은 전부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수행 같은 거 읽어보세요.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니까 평상시 하던 말이 다 지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되셔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래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오늘은 기초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 이유까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건 기본 때 들어가서 설명할 거고 일단 지금은 뭐부터? 중심제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 뭐가 커야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만 중심제가 성립한다는 그 말만 결론만 일단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탈러의 주장이에요. 물론 주장 내용 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본 수업 때 할 것이고요. 그럼 레일리가 나오는데 자 레일리의 이론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